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레티놀이에요.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성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레티놀을 뽑을 거예요. 효능이라든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이거든요. 자,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원래는 처음에 여드름을 개선시켜주는 목적의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는데, 레티노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가장 자극도 심하고 문제도 많고 너무나도 이런 피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손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바로 레티놀입니다. 확실히 레티놀 애시드보다 자극도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문제가 덜하니까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죠. 자, 그 손상을 받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피부 장벽뿐만 아니라 이런 각질 세포가 계속해서 분화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가 마치 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보통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재생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는 각질 세포가 상당히 빠르게 확 분할을 해야 되고 무너진 장벽을 또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진피와 표피의 경계부가 상당히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점 늘어지게 되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신호 전달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 레티놀 이런 성분들은요,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의 분화, 각질 세포가 계속해서 잘 만들어지게끔 분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해주고,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튼튼해지고 되게 단단해지는 구조가 생기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되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진피와 표피의 경계부가 잘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서로의 신호 전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피부의 노화 속도를 떨어뜨려주고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티놀을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주름 개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레티노이드가 개발됐을 때 어떤 포인트였냐? 여드름이라고 했어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각질 세포의 분화가 상당히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염증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고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분화 형태 때문에 막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걸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주고 상처 재생이나 회복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여드름 역시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레티놀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아, 나 피부 이거 되게 민감한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특히 레티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티놀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용 처음에 할 때 너무 욕심내서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기능을 보냐면 피부 우리 각질 세포 있죠. 이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원래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원래의 속도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세포가 정말 그 순간순간 잘 적응해가지고 원래대로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제대로 뭔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이 초반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레티놀, 레티날데히드,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갈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았던 원료인 레티노익 애시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너무 붉어졌어요.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어요. 정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 줄여주죠, 레티놀이. 자, 그래서 레티놀은 사용할 때 첫 번째, 소량씩 사용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티놀 함량이 많으면 물론 효과가 좋죠.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량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것부터 천천히 적응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피부 장벽에 구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매우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레티놀을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사실 매우 도움이 되죠. 초기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성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피부 장벽이 초기에 약해지죠. 그러니까 되게 자극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때요? 레티놀을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초반에 잘 사용해주면 그런 자극이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손상을 받는 과정들이 많이 생기죠. 물론 뭐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저는 시카 성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시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재생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거 하면 어떤 성분이냐면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피부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유명한 시카, 우리가 시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줄임말을 제가 시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직접적으로 추출물을 쓰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4가지의 가장 메인 원료, 바로 아시아틱 애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상처 재생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고요. 항산화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서는 일단 우리가 각질세포가 이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빠르게 분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할을 시켜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촉진시켜주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한 성분들이다 보니까 레티놀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 자극이 생기고 따갑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은데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성분 들어가 있는 장벽의 회복 들어가 있는 성분들과 함께 또 뭐 재생을 좀 촉진시켜주고 도와주는데 영향을 주는 성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레티노이드 계열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구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햇빛을 받았을 때 조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뭐 광감민성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성분이 많이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성분들을 잘 만들면서 좀 안정화시켜서 낮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성분들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따가워지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좀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다시 좀 충분하게 보습과 재생을 해주고 다시 또 사용을 하면 또 괜찮아집니다. 자, 근데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그 피부 상태가 레티놀에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될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레티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레티놀이라는 성분들을 잘 모르고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을 사용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티놀은요, 사실 피부의 거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드름도 좋아지고요, 피지도 잡아주죠, 그다음 모공도 잡히죠, 피부 결 좋아지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름도 개선시켜주죠. 단점이 하나가 뭐라고? 붉어지거나 예민해지고 따가워지는 약간의 민감성 피부에 있을 때만 주의가 필요하고, 그럼 이런 문제점을 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라든지 재생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레티놀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성분들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의 위험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시면 레티놀에 대한 부분들 좀 너무 겁나잖아요. 겁난 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욕심만 안 내시면 되고요.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상당히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영석입니다. 자,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한다면 사실 이 피부도 그런 부분들에 보이는 부분에서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게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혈액을 쭉 뽑아서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노화라고 하면 모든 나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혈액 검사상에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 되게 3번의 큰 피크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35살 때 한 번, 또 60세 때 한 번, 80세 때 한 번, 급격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이 3번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독특한 데이터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기본적으로 20대 중반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25세 이후부터는 피부가 되게 관심도 많고 피부가 또 많이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피부의 장벽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또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 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노화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건조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한 나이가 바로 20대 중반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아까 중반 35살쯤 됐을 때 크게 한번 변곡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면 피부가 상당히 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확 바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내 피부의 노화 상태가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되고 큰 문제가 없이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피부 노화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성분 두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에서는요, 사용할 수 있는 게 레티노익 애시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레티놀인데요. 이 레티놀은 이 피부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표피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상당히 탄탄하고 건강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수분도도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 진피의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수분을 머금는다든지 이 구조가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성분이죠.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피부에서 일을 쉬고 있어요.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너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 되게 처음에 좀 삐걱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런 피부 턴오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좀 더 턴오버가 높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이런 기능이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에서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해 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그다음 또 각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항상 소량 조금씩 사용을 하고요. 보통 저녁에 함께 사용을 좀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레티놀이 약간의 강과민성, 빛에 의해서 더 과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의가 조금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티놀은 해가 없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죠.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성분이기도 하고요. 항산 효과 때문에 피부에 대한 산화 반응들을 좀 억제해 주기도 하고 피부의 미백 효과도 상당히 강하게 있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잔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의 수분도 등 다양한 이런 효능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이죠. 비타민C는 사람이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거나 발라줘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손상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자극으로 인한 그런 산화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은 바로 L-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정말 순수 비타민C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열이라든지 빛에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좀 갈변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비타민C가 요즘에 다양한 공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다양한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에이징의 나이가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젊은 분들도 상당히 안티에이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 피부의 노화 상태를 최대한 늦춰줄 수 있다면
늦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바로 얼리 안티에이징 개념입니다. 이런 비타민 C라든지 레티놀 같은 성분들을 예전에는 40대 이후분이 상당히 많이 쓰셨지만 요즘은 20대 중반부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또 좀 더 피부 상태가 계속 지금 나이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따갑거나 자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레티놀 역시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의 그런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사용하실 때는 낮과 밤을 좀 나눠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레티놀이 충분히 적응이 된다면 그냥 저녁에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제가 케어할 때는 그냥 되게 번거로운 것도 저도 싫고 귀찮다 보니까 저녁에 씻고 나면은 간단하게 비타민C 바르고 보통 레티놀 정도 그리고 크림 마무리하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상태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역시 죄송합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반에 자극이라든지 따갑거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땐 쉬었다가 다시 좀 피부 상태가 괜찮아지면 또 사용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쉬었다가 또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부에 대한 적응도를 좀 높여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따로 제품을 쓰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런 레티놀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런 좋은 성분들을 자극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충분하게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는 정말 꾸준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피부가 염증이 있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바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처가 모두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주 정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어떤 레이저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점을 뺐다든지 우리가 프락셀 레이저 같은 이런 깎는 개념의 레이저를 했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를 하고 나면, 이런 깎는 개념의 레이저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가 상당히 민감해져 있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런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상태에서 레티놀 계열이 들어오게 되면 자극이 증폭될 수 있어서 훨씬 피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처를 내지 않는 레이저의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레이저 토닝인데요. 레이저 토닝은 기본적으로 색소를 머금고 있는 세포를 타겟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피부 표피를 건들지 않고 진피나 표피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색소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직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감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 한 2-3일 정도는 좀 피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평소와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바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먹는 비타민 A 제제 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카테고리 X,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태아 기형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괜히 이런 불안감을 안고 혹시라도 모르는 이런 위험도를 안고 굳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성분, 아데노신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레티놀은 아무래도 주름 개선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효능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저녁에 사용할 때 화장품을 사용하는 단계가 되게 많으면 기본적으로 앞에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이런 단계들이 복잡하게 있고 내가 유효 성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흡수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바로 레티노이드 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따갑거나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크림 사이에 에센스나 로션과 같은 제품들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자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앞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줄여 나가면 바로 크림 단계가 적응이 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신다면 그 이후에 오일 단계를 더 추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습 단계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 계열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따갑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비타민C에 있는 원료와 레티노이드는 서로 궁합이 좋지 않아서 파괴가 된다, 깨진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요,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를 함께 썼을 때 그 효능이 더 배가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없다면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를 다 사용하게끔 권해드리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가 민감한 분들, 쉽게 붉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장벽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우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적응하는 과정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피부가 더 이상 자극이 없을 때는 이런 같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하와 바하 성분과 레티놀을 함께 사용해도 되냐라는 이야기 역시 많은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 민감하거나 자극이 없다면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하와 레티놀을 섞었을 때 반응, 그 다음에 살리실산을 섞었을 때 반응들을 같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효능은 더 좋다라는 이야기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분들이 잠재적으로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모든 레티노이드 계열의 제품들을 처음 사용할 때는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적응시켜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원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극만 충분히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와 레티놀을 사용을 하면 안 좋다더라, 아하와 바하와 레티놀을 무조건 사용하면 안 좋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적응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티놀을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사실은 그 함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만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각질의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각질 제거 목적으로 레티놀을 사용한다는 개념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각질의 제거가 되는 효과를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레티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능은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이런 여드름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약처라든지 미국 FDA에서 보통 그걸로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레티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능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화장품에서 박구치올을 이용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박구치올이라는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주름을 개선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로 최근에 많이 곽광을 받고 있죠. 박구치올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을 완화시켜준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레티노이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효과와 좀 더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박구치올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항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드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글 할 때 있죠. 가글 할 때 이 박구치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균이나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헹궈내고 가글링하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 원료도 요즘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주름의 개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천연 성분으로부터 유래된,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물로부터 추출된 천연 성분의 보톡스, 천연 성분의 주름 개선제, 천연 성분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성분, 뭐 이런 개념으로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뭐 다양한 식물들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식물이 소랄레아 코릴리폴리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인도에서는요 밥치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개암풀 또는 보글지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부쿠츠라고 해서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성분입니다. 소랄레아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리스어인 소랄레오스라고 하는 학명에서 또 나오게 됐는데, 이 소랄레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선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소리아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발음과 동일하고요. 예전에 이런 건선이나 백반증을 이용할 때 소랄렌이라고 하는 것을 섭취를 하고 자외선 A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소랄렌을 먹고 그 다음에 자외선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자외선 효과가 훨씬 더 높아져서 건선이나 백반증의 치료요법으로 사용됐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다양한 다른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저 때문에 하더라도 이런 소랄렌이라고 하는 걸 먹고 강선 치료를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럼 소랄렌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은 바로 뭐냐면 소랄레아 코릴리폴리아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된 광감인제예요.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빛에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박구치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구치올의 연구들을 보면요, 소랄렌 디플리티드 박구치올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추출하다 보면 아주 정제된 걸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섞잖아요. 근데 이런 광감인성 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고 소랄렌이 없는 박구치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박구치올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름 개선 성분 하면 딱 하나 무조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이죠. 우리가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은 사실 레티노이드가 맞죠. 피부에 대한 턴오버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주름도 개선시켜주고 피부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죠. 이 레티노이드는 효과가 좋은 반면에 상당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티노이드는 결국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성분들은 바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티노이드산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1975년도 클리그만이 여드름에 되게 좋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레티노이드 시드를 사용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덜 자극적인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한참 뒤에 나오게 된 게 바로 레티놀을 화장품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레티놀을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됐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논문만 보더라도요, 레티노익산과 레티노이드와 레티놀의 비교 관계를 보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자극은 훨씬 더 덜하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박구치올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런 효과들이 보니까 상당히 레티놀과 흡사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많은 연구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레티놀과요, 레티놀 게시드 같은 경우는 구조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레티놀과 이 박구치올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다양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레티놀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의 신호들을 전부 다
이 바쿠치올 역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막상 사용해보니까 훨씬 자극이 덜 하더라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44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레티놀을 사용을 했고 하나에서는 바쿠치올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곳 모두에서 피부의 전체적인 주름들이 개선이 되고 색소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으면서 바쿠치올은 레티놀만큼의 효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작용은 훨씬 더 덜 하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거죠. 이 논문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어떤 걸 내가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나중에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건데 0.5% 바쿠치올은 하루에 2번을 바르게 하고요. 그다음 0.5% 레티놀은 하루에 1번 저녁에 바르게 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약간의 실험 데이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어떤 사용하고 난 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0.5% 바쿠치올이 0.5% 레티놀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상 실험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좀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바쿠치올을 레티놀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쿠치올을 레티노익 애시드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레티노익 애시드와 레티놀을 비교해서 그 강도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뭐였냐면 레티노익 애시드만큼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효과는 보이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럼 확실히 누가 봐도 레티놀은 레티노익 애시드에 비해서 좀 약한 그런 성분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또 비교했을 때 분명히 기본적으로 효과는 레티놀만큼의 효과가 바쿠치올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시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레티놀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이니까 레티놀 대신 이걸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레티놀과 비슷한 그런 기전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지만 우리가 이런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는 정확한 이런 데이터 값들이 많이 나올수록 좀 더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쿠치올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2건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긴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 뭐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양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성분이면 다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천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물과 식물은 종이 다르고요, 그 다음 식물은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독성과 여러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물질들이 훨씬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천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온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온나무는 천연이죠. 근데 온나무가 좋아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훨씬 많이 일으키는, 우리가 심지어는 영어로는 포이즌 아이비, 독성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자, 그런 말은 자연에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 피부에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바쿠치올 역시 일단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양이 이제서야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의 빈도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역시 많은 연구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쿠치올, 저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원료가 많이 알려지는 게 상당히 좋고 즐겁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료들이 하나씩 나올 때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새로운 게 나왔더라, 야, 그만큼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큰 틀은 보지 못하고 단순한 그런 원료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보통 우리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은요 0.5% 뭐 1% 이렇게 되게 함량이 적죠. 그리고 1% 정도까지도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런 바쿠치올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함량들이 대부분 화장품들에 보면은 그 바쿠치올 화장품의 함량을 보통 표시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맹신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또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바쿠치올 화장품들 출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함량을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주름 개선용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고 계시는 거 있죠? 바로 아이크림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높은 제품들도 많죠. 아이크림이란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데 비용이 좀 비싼 그런 제품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아이크림을 과연 정말로 발라야 하는 것일까?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굴 전체 피부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곳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 바로 눈가입니다. 눈가는요, 표피와 진피가 워낙 얇고 바로 밑에 근육층이 붙어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상당히 조그만 외부에 대한 자극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표피가 얇다, 진피가 얇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각질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유지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눈 주변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또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곳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더 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진피의 가장 위층에는 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혈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수분의 손실도가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가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노화하죠. 이 노화 때의 피부의 증상들을 한번 보면요, 표피는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피하고 표피를 경계해주는 그 부분의 막도 되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찰도 줄고, 진피 역시 상당히 수분도라든지 여러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워낙 얇은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보이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가 피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수분 손실도가 높고 표피나 진피 상당히 얇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보습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눈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에 비해서 얇기 때문에 그 보습력만 가지고는 실제로 그 보습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은 좀 더 이걸 특화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더 고농축 또는 에센스도 고농축 에센스, 그다음 크림도 약간 영양 크림 같이 좀 꾸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보다는 좀 더 그 질감이 좀 더 꾸덕한 쪽으로 많이 나오는 좀 이런 것들이 많죠.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요, 바로 눈꺼풀 안쪽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아래와 눈 위의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의 노화라든지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눈 아래와 눈가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눈꺼풀도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결국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이 생기기 쉽겠죠. 자, 그런데 이 눈가는 피부가 얇다고 했죠. 그럼 훨씬 더 그 손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진피 훨씬 얇다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이 더 깊게 투과가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 콜라겐도 줄고 엘라스틴도 깨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도가 또 감소하게 되면서 더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력도가 줄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점점 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눈가에 그냥 바세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습 그 자체가 상당히 밀폐력이 높은 고보습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런 밀폐력이 도움되고 수분의 손실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눈 주변의 피부가 매우 약하거나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밀폐력이 높아지면 수분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피부가 필요한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면 아주 얇게 한 층 정도 펴발라 주시는 것들이 방법이고, 이걸 많이 쓴다고 마치 되게 막 연고 듬뿍듬뿍 바르듯이 이렇게 팩하듯이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크림 사용하실 때 보면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딱 문지로 끝내는 게 아니고 도도도독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죠. 자,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리는 그 자극만으로도 피부 안으로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러면 전층, 피부 표피에 있는 전층에 실제로 이런 성분들의 보습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는 림프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세포, 염증 물질들, 노폐물들이 더 통과하는 통로고요. 이 통로는 결국은 정맥과 나중에 연결되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동맥이나 정맥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혈관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근육으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는 수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림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일단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림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는 상당히 많은 림프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눈가, 눈 위와 눈 아래에는 상당히 촘촘한 림프의 형태가 있고요. 눈 안쪽으로서 림프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보통 눈가는 바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귀 앞으로 떨어지는 림프의 형태.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운동을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은 운동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게 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 이외에는 눈 주변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마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행동 그 자체가 림프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배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크림 바를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크림들 나와 있잖아요. 성분들 보면은 사실 그냥 기존에 있는 화장품들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유분의 함량이 좀 더 높거나 아니면 컨셉 원료로서 뭐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에 바르는 보톡스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그러한 성분들은 또 바르는 보톡스의 성분이고 상당히 분자량이 적은데 눈가에 발랐을 때 상당히 그 부분이 표피, 진피가 워낙 얇고 바로 그 층 아래에 근육층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근육층에 살짝 타겟이 됐을 때 근육의 수축을 조금 방해해주고 억제준 효과 때문에 주름이 좀 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움직이면서 바로 그 부분에 붙어 있는 피부가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가장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레티놀과 레티날이죠. 자, 이것들을 좀 더 사용을 꾸준히 하거나 그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많은 영상에서도 바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들을 눈가에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이런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레티놀, 레티날 또는 레티노이드 약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자극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눈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눈가 주름 예방하고 싶었다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바르게 되면 눈 주변이 딩딩 부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래서 반드시 소량 적응시키면서 꾸준히 증량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해져 있다거나 어떤 제품 쓸 때 되게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고 나는데 눈이 붓거나 막 되게 진물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을 꼭 선택을 하시고 특히 요즘 마스크 쓰시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굴 부분을 선크림을 더 잘 안 바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바를 것만 또 지워지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노출되는 부분은 바로 눈 주변이고 눈 주변은 확실하게 이러한 자외선에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가에는 상당히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항산화 성분들과 레티놀 들어가 있는 제품들 다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의 원리는 단순하게 재생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손상을 받은 걸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여러 가지 항산화 개념 역시 상당히 이런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 숙지하고 제품을 고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말 이 눈가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요 아이크림을 무조건 발라라 이렇게 아이크림만을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보습력을 높여주고 재생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과 이런 것들을 좀 자극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티노이드 계열 다양한 이런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아이크림인 것 같습니다.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상당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거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똑같은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주름들 그리고 관리를 위한 아이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아이크림을 보시면요, 아이크림은 대부분 성격들이 좀 더 리치한 느낌들, 좀 더 유분기가 좀 많고 약간 꾸덕한 그런 제품들이 많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눈가에 있는 피부의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표피, 피부의 두께가 가장 얇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에는 아주 얇게 지방층이 착 깔려 있어요. 그 얇은 지방층 바로 아래 우리가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 그 근육 아래 또 지방, 뒷팻, 아주 깊은 층에 있는 심부층이 지방이 또 있습니다. 자, 보통 이 피부와 지방과 근육이 너무나도 근접해 있을 만큼 아주 얇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에 자극이 돼서 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눈가가 되게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긴다거나 쉽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 아이크림 쓰시는 거 언제든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왕 아이크림을 쓰실 거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첫 번째 바로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안에 수분을 잘 머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천연 보습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자, 화장품을 보실 때 아미노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무려 2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으로 화장품 성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수분을 잘 끌어당겨주는 그런 성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아미노산과 함께 보통 우리가 콜라겐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콜라겐을 발랐을 때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요, 실제로 그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이 그대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콜라겐으로부터 나와 있는 성분들, 다양한 성분들을 발랐을 때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이런 콜라겐도 합성으로도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피부와 상당히 흡사한 콜라겐 형태로 우리가 합성해서 만드는 원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무려 한 29가지 종류의 콜라겐이 있는데 그 중에 피부에 가장 많은 게 1형과 3형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콜라겐들을 좀 만들어서 요즘 나오는 제품들도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눈가 주름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펩타이드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은 거를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펩타이드가 길이가 조금씩 길어나는 것들, 좀 짧은 펩타이드 형태를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 쭉 긴 이런 펩타이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돼요. 콜라겐은 어떻게 보면 이런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3D로 형성되는 것이 콜라겐이 되는 건데, 콜라겐 합성을 자극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신호를 넣어서 우리가 어떤 주름을 좀 펴주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세포의 기능을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펩타이드의 성격이에요. 실제로 이런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따로 분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미노산은 분명히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 화장품 성분을 보면요,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수용성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잘 침투가 되지 않는 성격 때문에요, 팔미틱 애시드와 같은 성분을 붙여가지고 좀 더 피부에 침투가 잘 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는 트라이펩타이드, 아미노산이 3개가 붙어 있는 펩타이드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테트라펩타이드, 아미노산이 4개 붙어 있는 펩타이드, 그다음 4개 이상, 그럼 올리고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이런 형태로 이름들이 붙는 게 바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되게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펩타이드는요 20가지 아미노산의 조합들이 각각의 비율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밝혀진 일단 펩타이드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효능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다양한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화장품에 넣어요. 어떤 세포들을 잘 분열하고 이런 세포의 기능들을 원활하고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인자, 그런 성분을 바로 성장인자라고 합니다. 이 성장인자는요 각각의 세포의 기능들을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GF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들어가게 돼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자, EGF, 표피 성장인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각질 형성 세포를 좀 더 자극해서 피부의 재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 FGF, 우리가 피부 섬유화 세포,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 세포를 또 자극시켜주는 그런 성장인자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장인자들은 화장품에 들어갈 때 그로스 팩터라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길이가 크지 않으면 올리고펩타이드 번호 1, 2, 3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펩타이드 길이가 길면 폴리펩타이드 1, 2, 3 이런 번호가 붙게 되죠. 즉 화장품을 보셨을 때 무슨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런 올리고펩타이드냐 폴리펩타이드 같은 성분들은 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를 자극해주는 그런 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배양하는 과정, 자, 생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의 배양액들을 뽑으면 상당히 많은 이런 성장인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포를 자극시켜주는 다양한 단백질,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단 콜라겐을 자극시켜주고 다양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름을 펴주는 바르는 보톡스라고 하는 개념의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자, 이것도 뭐냐면 헥사펩타이드, 즉 아미노산이 6개 붙어있는 펩타이드의 형태고 이런 것들이 또 신호 전달 체계에서 마치 보톡스랑 비슷하게 역할을 하면서 주름을 약간 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된 거죠. 즉 이런 펩타이드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다양한 세포의 신호를 자극하고 전달하면서 그런 세포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는 좀 더 억제해주는 이런 다양한 성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레티놀, 레티날입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왔던 성분 중에 하나죠. 피부를 재생에 되게 촉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자극해줄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로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갈 때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또는 레틴알데히드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의약품으로 들어갈 때는 레티노익 애시드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레티노익 애시드가 가장 효과가 좋은 반면에 자극도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용할 때 참 좀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용하는 동안 적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그 적응을 하게 되면 이런 잔주름 개선 효과가 상당히 또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자, 이런 성분들은 낮에 쓰는 것보다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밤에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항산화제예요. 자,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C, 그 다음 비타민 E, 그 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폴리페놀 계열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들어갈 때 아스코빌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토코페롤, 토코페릴의 형태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또 항산화 효과를 상당히 촉진시켜준다. 자, 이 항산화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외선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으로부터 손상을 받을 때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고 특히 눈가 주름의 경우는 상당히 이런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런 산화 반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막아줄 수만 있으면 손상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습의 효과, 밀폐의 효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여주는 바로 그러한 성분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 드렸죠.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그런 장벽 기능, 또는 우리 피부에 좀 더 부담이 덜한 스쿠알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사용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밀폐 효과, 좀 수분을 잡아주는 효과, 막을 쳐서 잡아진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품들의 형태들이 약간 꾸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처, 회복, 재생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우리 흔히 얘기했던 시카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아티게시드, 그다음에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시게시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역시 상당히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자극들이 있는 경우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는 겁니다. 눈가주름에 아이크림의 원리는 수분을 당겨주고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고 손상된 걸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 원초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아이크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아이크림은 낮에 쓰지 않고 저녁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은 빼고 나머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보통 아이크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눈가 피부를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주는 습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